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엄마가 신내림을 받으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선 저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지방에 계신 친구분의 가게를 도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맡겨져 삼촌과 함께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오셔서 약 이틀 정도 지내시고는 가실 때, 제 작은 두 손에 10원짜리와 50원짜리를 꼭 쥐어주시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라고 말하시면서 웃으며 가셨죠. 저는 그때마다 엄청 울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에 말이죠. 제 기억이 그렇게 드문드문 나기 시작하는 건 6살 때쯤부터입니다. 어머님과 절친한 친구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모는 우리 집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슬하에 이남 일녀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가끔 그 친구와 같이 놀기도 했었죠. 그 친구 이름은 상길이었습니다. 꽤나 말썽쟁이여서 형, 누나한테도 엄청나게 맞고 자랐고요. 맞고 우는 상길이를 보면서 제가 각성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굳이 맞을 일을 찾아서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말썽쟁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상길이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네 집에 갈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몰래 귓속말로 말합니다. 너네 엄마와 있어. 뭐 어쨌든 귓속말을 해야 되는 거면 뭔가 심상치 않구나 싶어서 일단 상길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상길이가 제게 말을 잘못하고 쭈뼛쭈뼛하길래 무슨 일 있냐고 자꾸 물어봤더니 너네 엄마 말이야. 정신병자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할아버지 목소리도 내고 아기 흉내도 내고 갑자기 우유도 막 싸오라고 소리도 질러. 그래서 너 놀라지 말라고 너네 엄마가 넣었는데 그런 모습 보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주랬어.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장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줄곧 심장은 벌렁벌렁거렸습니다. 식은땀도 났고요. 아무튼 무거운 걸음으로 상길이네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4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쾌쾌한 냄새도 좀 났고 이모가 청소를 잘 안 했어요. 보험 직원이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4층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내 발이 왜 그렇게 무거워지는 걸까요? 어렸지만 사실 어떤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할아버지, 아기 흉내를 낸다는데 오랜만에 보는 거였지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점점 상길이네 집 문까지 다다를수록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심호흡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부터 찾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무서워서 울까봐요. 소파에 앉아서 이모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뛰어가서 어머니 품에 꼭 안겼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엄마 많이 보고 싶었구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길이에게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이 전혀 없으셨고요.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집에 오게 됩니다. 아마도 할머니에게 얘기를 해야 했던 탓에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했던가 봅니다. 그 이후로 어른들의 이야기는 제가 없는 사이에 치러진 관계로 어떻게 진행된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한 달 후에 갑자기 집을 사셨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갔는데 세상에 방이 4칸이나 되고 앞엔 월세방 2칸이 따로 붙어 있으며 옥상에도 방 1칸짜리가 있습니다. 부엌도 2개고요. 화장실도 2개에다가 중요한 건 제 방도 생겼죠. 집안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마당부터 시작해서 집안 곳곳을 누볐습니다. 딱 한 곳, 제 방 바로 맞은편 불투명 유리로 사각형 창문이 있는 작은 방문이었는데 그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붉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궁금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제 방이 더 좋았을 나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단칸방을 벗어나 이사를 했고 얼마 후 할머님도 외출하시고 삼촌도 직장에 출근하셔서 집에는 어머니와 나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안방으로 부르셔서 네 하고 달려가 앞에 앉았습니다. 저의 2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제 눈을 얼마 동안 바라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 아들아. 엄마는 일반 사람과 조금 다를 뿐 전혀 무섭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해줘야 하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아들인 너이기 때문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마 마음은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야. 엄마도 이 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되었어.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게 되고 엄마도 몸이 그동안 많이 아팠거든. 엄마는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어. 그런데 부처님 주변에는 여러 신들이 살고 있거든. 산신령님, 동자님, 삼신할머님, 사대장군님 등등.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엄마 몸을 빌려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나 점괘를 봐주고 미래를 준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한단다. 그러다 보면 너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단다.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 물론 조금 놀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도 너무 힘들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기 위해 눈물이 이미 턱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나마저 울면 뭔가 엄마를 실망시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어머님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죠. 그래, 우리 아들 이해하는구나. 엄마 안 무섭지? 평상시엔 똑같아. 법당이라고 해서 저기 붉은 불빛이 나오는 방에 부처님하고 여러 신을 모셔두고 있거든. 그곳에서만 엄마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솔직한 심정은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눈빛은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군대를 제대한 후 어머님께 신내림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던 도중 일도 너무 힘들어지고 몸도 자꾸만 아프고 병원을 가도 정확한 병명이 없어 답답했다고 합니다. 자꾸만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의욕도 없어지고 친구하고는 허구한 날 싸우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 반병을 마시고서 한강대교까진 아니어도 차들이 지나다니는 대교 쪽으로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언제쯤 뛰어내릴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강물에 비치는 조망만한 아들놈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 4시간 만에 포기하고 친구한테 가서 내가 요즘 미쳤나 보다. 네가 이해 좀 해라. 하고는 친구와 화해하고 그날은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앞쪽은 언덕길로 가파르게 오솔길이 나 있고 뒤로는 바닥도 보이지 않는 검은 안개가 자욱한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가파른 언덕 쪽에는 일반 성인 남자 허벅질 만한 대나무가 떡하니 오솔길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파른 오솔길 쪽으로 올라가서 뭔가를 찾아봐야 하나 생각하는 찰나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거구 2명이 한 손씩 어머니의 어깨를 움켜쥐는데 얼마나 아프고 뼈가 부러질 것 같던지 소리를 목이 찢어져라 하고 질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온 건지 그럴 거라 알고 있던 건지 실실 웃으며 내려오시던 하얀 승복을 입은 스님 하나가 어머니 앞까지 어느새 와서는 염주를 집으면 네가 편해질 것인데 왜 죽으려 했는가? 고연지고 하며 어머니를 밀쳐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 난 죽으려고 한 게 아니다. 살려주세요 하며 이미 쉬어버린 목소리를 온 힘을 다해 질러보니 그 새 스님이 또 앞으로 다가와서는 그럼 부처님의 자식이니 너도 염주를 집을 텐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바른 땅을 벗어났고 공중에서 천길 낭떠러지 바닥으로 내쳐지는 마당에 가타부타 대답할 처지는 아니니 어머니의 손은 벌써 스님의 염주를 잡아채고는 꼭 끌어안고 눈을 꼭 감았는데 오히려 현실에선 눈을 떴다고 합니다. 꿈이었던 것입니다. 깨어보니 어머니의 친구는 내 손을 잡고 어몽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뻗고 상체만 고지들어 앞으로 숙인 채로 괴성을 지른 후 5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친구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업고 갈 사람도 없었고 둘이 같이 있으니 무섭기도 했지만 왠지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에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몸은 땀범벅에 지쳐 있었지만 왠지 정신은 꽤나 맑아져 있었고 아무 일 없던 듯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 또 그 스님이 나타나 짐 싸서 고향 집에 가라. 너 찾아올 사람이 있다.
라며 호통을 치시길래 어머니 친구에게 말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가니 정말로 오래전에 연락이 잠깐 닿았었던 사람이 직접 저희 할머니에게 찾아와 어머니가 집에 오면 꼭 이리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신내림을 받고 남들이 말하는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향에선 아는 사람도 많아 이 일을 바로 할 수 없으니 부처님께 여쭤보고 승낙받아 가라는 곳으로 가서 돈을 어느 정도 벌어 모아 입소문으로 유명해질 때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집을 사고 아들과 함께 살리라 마음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신. 예전 바다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기도 했지만 죽음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던 죽음이 친숙했던 무서운 곳이기도 했답니다. 재밌는 얘기를 고파하는 제게 언젠가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바닷가에 용하다고 소문난 만신 하나가 살았단다. 라며 시작한 얘기. 예전 바닷가 사람들은 대부분 용왕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육지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가리는 것도 많고 무속적인 믿음이 강하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숨이 걸린 위험한 뱃일을 업으로 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엔 여자는 배에 타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재수 없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한편으로는 그렇게 금기를 만들어서 여자가 험하고 위험한 어업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색다른 얘기가 있는데 여자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배에 타는 걸 꺼린 이유가 예전엔 전부 나무배, 목선이었잖아요. 흔히 도끼 자국이라고 표현하는 속된 표현도 있잖아요. 나무배에 도끼 자국 생기면 어찌 되겠어요. 물 들어와서 배 가라앉고 곧 침몰해서 모두 죽겠지요. 이래서 여자가 배에 접근하는 걸 질색하신 거란 얘기를 어느 늙은 어부께 들었어요. 지금도 어선은 출항 한번 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갑판에 막걸리도 여러 군데 골고루 뿌려줘야 하고 고장에 따라선 어구나 배 곳곳에 팥도 뿌리고요. 그게 다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사고 없이 다시 땅 밟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가리는 것도 많고 터부시 여기는 것도 많았던 어부들은 자기가 빌고 기도해야 할 최고의 대상으로 용왕을 모셨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무당은 당연히 그 일대에선 최고라 일컬어지던 무속인이 담당을 하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바닷가도 1년에 여러 차례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메인으로 1년에 한 번 용왕제, 용신제, 라 불리던 제사가 있고 그들의 생계가 달린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도와주십사 비는 풍어제, 사고로 사람들이 죽게 되면 위령제와 함께 용왕이 분노한 걸로 생각해서 허를 풀어주십사 비는 제사까지 여러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태풍이나 돌풍이 왜 생기는지 언제쯤 오게 되는지 이유라도 알고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조차도 100% 예상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땐 오죽했겠습니까? 요즘에 기상청조차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맨날 틀린다고 몰매맞기 일수인데 그땐 뭐 그냥 인명은 제천이라고 반쯤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요. 그땐 용왕이 분노해서 태풍이나 큰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건 지금은 다들 알잖아요. 하지만 용왕이라고 제사받아 먹으시고 먹튀하시진 않으시나 봐요. 할매 얘기론 아무리 용왕이라 해도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하늘에 조화를 일으키는 큰 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용왕님, 제가 알기론 그리 급수 높으신 신이 아닙니다. 그냥 바다에 기거하시며 그쪽 담당하시는 해양부 좀 높은 공무원 같은 분이죠. 이름만 왕이지. 그냥 착하고 사람 돕기 좋아하는 선하고 영역 좀 세신 물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해, 남해, 서해, 태평양 용왕까지 엄청 자리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면 미리 옆구리 푹푹 찔러 사람들의 기분을 뭔가 불길하게 만들거나 터부를 어기게 하거나 특별한 일을 만들어 피치 못하게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서둘러 귀향을 하게 하거나 심지어 배를 고장 내서라도 사람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려 한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밥값은 제대로 하시네요. 그래서 용왕께 드리는 제사에 모두들 열심이고 또 간절히 기원한다고 해요. 그때마다 할매는 늘 그 일대의 제사를 담당하셨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해였다고 합니다. 그 해에도 용왕제를 정성껏 준비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뭔가 잘못되었단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언제나 제사 중에 항상 그 자리에 강림하시던 용왕님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더래요. 원래 오셔선 잘 드시고 흥겹게 같이 어울려 노시다가
꽐라되셔선 기분 좋게 돌아가시곤 하셨는데 그날은 마음을 다잡고 더 정성을 기울였지만 합을 이룰 수 없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해진 순서대로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그분 마음은 무겁기만 하더랍니다. 그리곤 집에 돌아가셔선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드리셨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벌도 안 서시더래요. 한참을 그러고 계시는데 용왕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근데 딱 봐도 나 완전 삐지고 화났음이란 분위기가 풀풀 풍기더랍니다. 입이 대빨 나오셔선 째려보시더래요. 할매는 뭔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났구나 싶으셨대요. 그래도 짐짓 모르는 척 하시고는 용왕님, 몇 백 년 사신 분이 뭔 일로 삐지셔선 제사도 안 받으러 오셨냐고. 살살 목 긁어드렸는데 귀척도 소용없더랍니다. 너 정도면 알 건데 모르는 척 하냐고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려면 터 관리도 잘해야지. 그렇게 피냄새 진동하는 곳에 나 불러내면 내가 갈 거 같냐 하시면 됐고 올해는 니들 죽든 살든 나 상관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 하시고는 쌩하니 뒤도 안 돌아보시고 가셨답니다. 할매는 날이 밝자마자 제사를 드린 장소로 뛰어가셨답니다. 제사 드릴 때도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 크게 신경을 못 쓰셨는데 그날 조용히 거길 둘러보니 정말 뭔가 크게 동티가 났더랍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던지 무슨 흔적은 없더래요. 그래도 뭔가 찾을까 싶어 용왕제를 지냈던 곳에 바닷가로 가보니 해변가 바닷속에 뭔가 있는 것 같더랍니다. 바다를 바라보니깐 엄청 기분이 나쁘시더래요. 할매는 바로 잠수부 한 분을 불러서 바닷속을 수색하게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뭐가 되었건 다 건져 오라고 하시고 보내셨는데 한참 후에 잠수부가 망태 하나 가득 뭔가 허연 것들을 건져 가지고 나오셨답니다. 뼈들이더래요. 머리뼈를 보니 개뼈였다고 합니다. 할매는 그제서야 어찌된 일인지 짐작하셨답니다. 용왕제를 드리는 장소가 그 일대에서 소문난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장소 택하겠죠. 제사를 드릴 만큼 넓은 공터도 있었을 거니 어떤 몰상식한 인간들이 개를 끌고 가서 잡아먹고 바다에 뼈를 버린 거죠. 신성해야 할 땅에서 개 잡고 피 뿌리고 놀자판 버렸을 테니 동티가 안 날 수 없겠죠. 그 지방 어부들이 그랬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기들 돌봐달라고 비는 곳에서 그런 짓 할 리는 없으니까요. 아마 외지인들이 놀러와서 그랬던지 어업과는 관계없던 속칭 넝마주의라 불리는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원래 터가 그런 동티가 나면 자연 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얼마 안 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용왕님이 삐치실 만하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 해엔 용왕이 사람들을 한 번여 제대로 먹이시는 바람에 죽은 사람, 상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고기도 잘 안 잡히고요.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주신 용왕은 다음 해엔 1년 굶어서 그러신지 모르는 척 제사 잘 받아주시고 사람들도 잘 챙겨주셨답니다. 자기도 좀 미안했던지 고기 잘 몰아줘서 다음 해엔 풍어였다더군요. 예전엔 어군 탐지기도 없이 감으로 잡았잖아요. 고기 많은 곳에 가면 딱 감을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직업이 전 광부랑 어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갱도 무너지면 어떡하던 시신 수습이라도 하는 광부보다 예전 동력도 없는 나무 조각배 타고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서 풍랑이라도 만나면 죽는 순간까지 절망하다가 시신도 못 찾는 어부가 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다서 사고 나면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라 그나마 시신이라도 건졌냐가 관심의 대상이었답니다. 시신조차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바닷가 사람 중엔 성묘갈 무덤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신을 받아야 하는 아이. 어릴 적 직업이 군인인 작은 외삼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시점에 외가의 외삼촌이 어디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문제없이 시간이 흘러 외사촌 동생도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주 예쁘게 컸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될 때쯤에 친척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을 멍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 조금 꺼림칙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이혼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외숙모라는 사람이 원래 무당인데 자신이 무당임을 속이고 외삼촌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커가면서 그 외숙모란 사람이 보기에 이 아이도 신내림을 받아야 하겠구나 싶어
어차피 이대로 두면 들킬 것 같아 늦기 전에 외삼촌에게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고 사기 결혼까지 한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무당으로 만들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한 외삼촌은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이혼 통보를 합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고 사기 결혼이 인정되어 다행히 양육권은 외삼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외숙모란 사람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냐며 결국 내 딸 내한테로 오게 되어 있다고 저주를 퍼붓고는 어딘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군인인 외삼촌은 일을 나가 있는 동안에 누나 집에 아이를 맡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는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인 누나가 학습지를 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언니 나랑 놀자 하고 옆에서 귀찮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풀어야 한다고 하자 이거 다 풀면 놀아주는 거야? 라고 묻더니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수학 문제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펜을 짚고는 정답을 표기하더랍니다. 누나는 어이가 없어서 정답지를 들춰보니 초등학교는커녕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표기한 정답이 모조리 맞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누나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냥 그거일 것 같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살면서 가끔 닫혀있는 문을 향해 혼자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어른한테는 인사하는 거랬어라고 하며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엔 누나 가족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소름 돋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이 군대에서 쉬는 날 동료들과 평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업 군인이다 보니 일반인보다 훨씬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운동도 좋아하셔서 건강 하나는 장난 아니셨던 분인데 저렇게 돌아가시니 일가 친척들 전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죠. 일부는 그 외숙모가 저주를 한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장례식을 조용하게 치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왔는지 그 외숙모란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아이를 데려가는 걸 안타깝게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이후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한 5년 뒤쯤 집으로 전화가 와서 누나네 어머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받자마자 이모라고 하면서 약간은 서름에 받친 목소리였다고 하네요. 너무 보고 싶다면서 울먹이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는데 수화기 저편에서 큰 소리로 인연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라는 소리와 함께 뚝 끊긴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목소리.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금기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 집을 지나가는 것 쫓아거리며 아이들에게도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영호의 가족이 그 마을로 이사 오면서 시작됩니다. 영호는 도시에서 살다가 부모님의 사정으로 이 마을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엔 이 조용한 마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번잡한 소음과는 다른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차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영호는 마을 근처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곧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친해진 친구는 동네 토박이인 상진이었습니다. 상진이는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호에게 들려주며 마을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죠. 특히 영호가 가장 흥미로워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 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진은 영호에게 그 집의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집에 무언가 있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예전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대. 아무 흔적도 없이 말이야. 그 이후로 그 집에선 아무도 살지 않았어. 영호는 상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진의 말투와 눈빛이 그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가 가볼까? 영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은 밤에 가야 해.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근데 진짜로 갈 거야. 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별거 없을 거야. 그날 밤 영호와 상진은 플래시를 들고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그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더 낡고 음산했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며 나뭇가지가 집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들어갈 거야? 상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잠깐만 보고 나가자. 별일 없을 거야.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차갑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고 플래시를 켜서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호가 방 한쪽에 있는 낡은 의자에 다가가자 갑자기 상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들었어? 상진이 속삭였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들도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말하는 소리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지? 영호는 상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마침내 그들은 소리가 방 뒤쪽 벽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진이 떨리는 손으로 플래시를 들고 벽을 비추자 벽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철문이었죠. 이 문이 뭐지? 영호가 물었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저런 문이 있는 줄 몰랐어. 영호는 손을 내밀어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희미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상진이 말을 꺼냈지만 영호는 이미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어쩔 수 없이 영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작은 지하실이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초가 한 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책과 기묘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영호가 묻자 상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물건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인형이었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상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초들이 모두 꺼졌습니다. 둘은 깜짝 놀라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영호, 나가자. 이건 이상해. 상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차갑게 떨렸습니다. 둘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둘은 숨을 죽이고 그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마치 녹아내린 듯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길고 가늘며 마디마다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가.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둘은 계단을 뛰어올라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절망에 빠져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제발, 나가게 해줘.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문은 그들 뒤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둘은 숨을 헐떡이며 집 밖으로 뛰어나왔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마을의 경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제야 멈췄습니다. 둘 다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호와 상진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그들은 서로에게도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멀리했습니다. 그 집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날 영호와 상진이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두 사람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잊힌 마을의 저주. 깊은 산속,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몇 세대에 걸쳐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며 오로지 마을 내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은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둠과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이야기는 한 여행객, 준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준수는 도시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이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잠시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곳이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을에 들어선 순간부터 준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아무도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수가 묵게 된 작은 여관의 주인도 그를 마주할 때마다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이곳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준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고 굵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기도 했죠. 준수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에 들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준수는 창밖을 살펴보다가 소리가 마을의 중심부에서 나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관을 나서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다다르자 그는 커다란 고목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마을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듯한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돌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 돌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판에는 이상한 문양과 함께 알 수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해독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분명히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소리가 더욱 커지며 준수의 귀를 때렸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고요가 다시 찾아왔고 준수는 비로소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가 걸음을 멈출 때마다 따라오던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리고 또 달려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불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 중심부의 고목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저주나 기도를 외우는 듯한 음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준수는 그들 사이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텅 빈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 순간 준수는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기에 그는 그 공포를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계속해서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넌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다음 날 아침 준수는 여관 주인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은 그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대답했습니다. 들으신 거군요. 그 소리는 마을의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외부인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 그 저주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준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주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주인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세대 전,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교류하던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학자라고 소개하며 이 마을의 역사를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대하며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마을 중심에 있는 고목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아주 오래된 돌판이었죠. 그 돌판에는 이 마을의 비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학자는 그 돌판을 해독하고 나서 이 마을에 저주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돌판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판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죠. 하지만 그 학자는 혼자서라도 그 돌판을 없애겠다고 결심했고 한밤중에 몰래 제단으로 가서 돌판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자가 돌판을 깨려다 무언가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 돌판이 이 마을을 보호하는 동시에 저주를 걸고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이 마을에 들어오는 외부인은 누구든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는 저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마을을 떠나지 않는 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말은 진지했고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주를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주가 시작되면 이 마을을 떠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주는 당신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준수는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그날 곧바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말한 대로 마을을 떠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위해 산길을 걸어 내려갈 때마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따라오는 듯했고 길을 따라 가던 중 계속해서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감각도 이상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이 점점 멀게 느껴졌고 준수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고 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순간 준수는 눈앞에 서 있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지만 준수는 그것이 그날 밤 고목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형체는 준수를 향해 다가오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넌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준수는 공포에 질려 일어섰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형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 형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준수는 마침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마을의 고목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표정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준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원로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저주를 피할 수 없었어. 이 마을에 들어온 자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너도 이제 이 마을의 일원이 될 것이다. 준수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며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준수의 존재는 마을에서 점점 잊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목나무 아래 저주가 깃든 돌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해치려는 자는 누구든지 마을의 저주에 의해 사라질 것입니다. 마을은 여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외부인에게는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을의 진정한 비밀을 알지 못하며 저주의 이야기는 오직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끝없는 미로의 저주. 깊은 산속, 누구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수세기 전 한 권력자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 권력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성도 함께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성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허물어졌고 주변의 숲과 자연이 성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잊힌 성이지만 그 성에 얽힌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도시에 사는 한 젊은 탐험가 민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민우는 오래된 유적과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잊혀진 역사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고서점에서 오래된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도는 몇 세기 전에 그려진 것으로 보였고 지도에는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그 위치조차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지도를 보자마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 성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사람들에게 잊혀졌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 가방을 싸고 지도에 표시된 성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길은 현대의 지형과 맞지 않았고 산길은 복잡하고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탐험 끝에 그는 드디어 지도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성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성은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는 잡초와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성의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그곳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높은 벽과 거대한 문은 먼지와 나무 뿌리들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내부는 외부보다 더 암울하고 음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플래시를 켜고 성의 각 방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낡고 부서진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희미한 벽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벽화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우는 성이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문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 양각은 기묘한 상징과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문 옆에는 낡은 금속으로 된 문고리가 달려 있었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을 열고 싶지 않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민우는 그 바람 속에서 낯선 냄새를 느꼈습니다. 썩은 듯한 냄새와 함께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성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 방은 성의 다른 방들과는 달리 잘 보존되어 있었고 벽에는 기묘한 상징들과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석상이 놓여 있었고 석상 주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촛불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빛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려있는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매우 오래되어 보였고 표지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고대 언어로 쓰인 문장들이 가득했고 그 문장들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내용 같았습니다. 민우는 책을 읽어나가며 이 성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은 한때 권력자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 권력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마법과 저주를 사용해 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성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는 성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죽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성의 각 방에 숨겨놓았습니다. 그 영혼 조각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 속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그 책을 읽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성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저주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덮고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의 문이 스스로 닫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혔고 민우는 그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사로잡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석상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민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두려움에 질려 석상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방 안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붙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석상은 그의 눈앞에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석상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너는 나의 영혼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석상은 그의 영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상은 민우의 몸을 뚫고 지나가 마치 그를 통과하듯 숨지겼습니다. 민우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여전히 방 안에 있지만 방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은 어두워지고 벽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의 중앙에는 민우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는 큰 거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거울을 보며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고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울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이제 성의 저주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을 빠져나갈 수 없었고 성의 미로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성의 일부가 되었고 그곳에 갇힌 다른 영혼들과 함께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우는 점점 더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되었고 오직 성의 미로를 끝없이 떠돌기만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성의 저주에 의해 조각나고 그 조각들은 성의 각 방에 숨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의 일부가 되어 성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미로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영원히 성을 떠돌게 되었고 그를 찾아오는 자들은 모두 그의 저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의 저주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누구도 그 저주를 풀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성은 다시 잊혀졌고 아무도 그 성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은 여전히 깊은 산속에 남아있지만 그곳을 찾아오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갇힌 영혼들은 여전히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며 새로운 희생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인간의 기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성의 일부로서 성을 찾아오는 자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미로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영원히 그곳에 갇혀 성의 저주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끝없는 미로 속에서 영혼들이 헤매는 저주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며 그 성은 여전히 미로 속에 갇힌 영혼들과 함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